랑랑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조금 한번 높여볼게요. 아침에 녹화하려고 봤더니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인 것들은 너무 몰라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마음가짐 자체는 그래도 제가 막 설교자는 아니지만 묵상 가운데에 주기장, 그러니까 일기장이 아니라 주기장처럼 제 개인에게도 좀 스스로 성찰하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또 우리 낭낭님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컨텐츠에 중심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자신 없는 마당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못 보여서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 사실 제 마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좀 털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 28장이 남았는데 아마 이 두 장을 가지고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나가면 뭐 한 달이 뭐예요, 그쵸? 요거 막 정말 조금씩 나가면 정말 그 안에 너무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다 하려고 들면 1년을 가지고도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로 이제 끝내는 마당에 이 마지막을, 왜냐하면 이제 빨리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로 저희가 이제 극적으로 사도들의 행적, 이제 물론 15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그의 그 동지들, 그의 그 바울 전도단, 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선교했느냐가 더 많이 나옵니다만, 초기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오죽하면 acts, 영어로는 그렇잖아요. 행동들, 행전, 사도들이 움직였던 기록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쭉 그냥 끌고 가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극적인 부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솔직히 이제 다른 서신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누가랑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누가 누가의 경우에 이 사도행전의 죽음 부분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그 로마에 있는 동안도 한 2년 정도는 또 로마에 있었으니 가택연금을 당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거에 대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이 사람 집에 초청을 하고요.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 경우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도 곧장, 그쵸? 곧장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옥중 서신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정말 바울이 썼느냐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저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제가 어디가 또 아직도 못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좀 색깔 하나를 못 바꾸네요. 폴린이라고 해서 바울 라인, 라인 저희 누구 라인이냐 너 막 이런 것처럼요. 폴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공동체에 오래 속해 있으면서 바울의 신학과 신앙사상을 열심히 듣고 학습하고 동의하고 그걸 전달했던 사람들을 폴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바울 라인인 거예요. 굳이 우리 잘 쓰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폴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당시에 뭐 우리 그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우리 고전을 텍스트화할 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존경하는 스승님을 저자로 상정하고, 그러니까 헌정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고 글을 써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그 수많은 말들 소크라테스가 직접 쓰지 않은 것처럼요. 이렇게 폴린 라인에서 쓴 책들일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13개의 그 편지 서신들, 이 우리 신약 성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서신들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몇 개밖에 없을 거야. 이런 걸로 학자들끼리 논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아주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폴린에 해당하는, 즉
바울 학파가 썼을 것이야. 그 당시에 바울이 이걸 쓸 상황도 아니고 시기도 안 맞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까지 다 읽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바울의 그 로마 이후의 역사적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뭐 설이라고 표현을 해서 언제쯤 죽었을 것이다, 뭐에 미루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이제 목적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목적이 바울 따라가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따라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도행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아직 되게 고민 중이에요. 댓글로 우리 낭낭이들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바울의 신학 사상, 바울의 신학 사상과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러나 오늘날에는 요런 아쉬움이 있다, 뭐 내지는 왜냐면 근데 적용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신학으로 넘어가는, 예, 그런 방식으로 바울 서신들을 좀 이렇게 다루어,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가고요. 이제 사상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바울이 워낙 윤리,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윤리적인 어떤 규범들을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랜덤하게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의 결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뭐 딱 한 편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뭐 아내됨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크리스찬 윤리 규범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신학과 윤리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책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전후서는 이렇게 책별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을 살리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 윤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서 학자로서 서신서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보단 그게 저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거는 이제 제 이제 전공 영역이나 삶에 있어서 어떤 성찰이나 수행에 도움이 좀 되고, 조금은 더 그래도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 전공 영역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글쎄요, 뭐꼭 댓글로 달아주세요는 그렇지만 의견이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요 책별로 나가봐요, 우리 도장 깨기처럼 책 하나하나 나가요, 이 김에 교수님도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런, 어쨌든 다양하게 향후 뭘 하면 좋겠는지 조금 나눠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다기보다는 의견 수렴해서 기도하고 또 성찰하고 생각 좀 하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한 건 오늘은 끝내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끝낼 건데, 우리 제가 펜 모드 맞고요. 예, 이건 아니고 이거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라색, 얇은 건 한번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우리 낙나이들 계신 데서 이제는 얘가 이 얇은 애가 보라색이 됐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길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고 싶은 사람은요, 율리오예요. 율리오. 아마 우리 낭낭님들 제가 내공을 딱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평소에도 굉장히 성서 묵상을 깊게 하신 분들이 저 안에 그 구독자 안에, 그리고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 안에 있어서 점점 저도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왜냐하면 예, 저도 우리 낭낭이들 깊이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우리 낭낭님들의 그 내공을 놓고 봤을 때 율리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율리오 얘기 종종 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서 묵상을 그냥 성경만 가지고, 우리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중에서 이 토라를, 성경을 오늘날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거와 더불어 바로 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질문들을 토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만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간에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람이요, 이게 지금 조성현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죠. 제1 경비단장이에요. 제가 미드러시적 성경 읽기 하면서 이렇게 군사적인 그 단위에 이것도 보라색이네요. 저 오늘 보라보라 하네요. 수방사 뭐 혹은 뭐 1 경비단장 이런 말을 제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하면서 적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류혁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아주 초반에 너무 확실하게 그분의 했던 행동 자체가 정의롭고 책임감 있고 본인이 해야 되는 올곧은 사명, 자기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이런 거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이건 핸들할 수가 없는 거라면 내가 조직을 떠나야지 라고 생각했던 한 개인, 그러니까 관료 개인의 용감하고 제가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류혁이라는 이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뭐 얘기하고 싶은 여기까지 저분은 이제쯤이면 저 검증 돌다리 두드리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이 조금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논쟁과 논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거의 레코딩이 돼서,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인데 저 자신도 확증에 해당할 만큼의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조성현 대령이었나요? 직급이? 예, 이분의 경우는 저 요즘에 완전히 큰일 났어요. 어쨌든 막 계속 실시간으로 다 막 보느라고 아직도 논문 못 마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성현 대령은 봤더니 헌법재판관들이 불러들인 증인이더라고요. 이제 왜 입장이 되게 다른 두 측에서 법적 논쟁을 하다 보면 증인을 부를 때 보통은 본인들이 유리한 증거를 꺼낼 수 있는 증인들을 위주로 부르죠. 어떨 때는 한 증인이 겹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럴 텐데,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다른 걸 많이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충분히 그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라든가 뭐 올곧음이라든가 그동안 뭐 해왔던 이야기들라든가 아니면 조서도 쓰고 뭐 이랬을 테니까요. 뭐 내용을 검토했다든가 이래서 불렀겠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분이 보여주신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태도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증언했던 그 이제 계엄 당일날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어제 특히 이제 그걸 많이 읽어서 그런지 들어서 그런지 오늘 읽으면서요 자꾸 윤리호 생각이 뭐 똑같다는 뜻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겹쳐지면서 가졌던 하나의 감정은 신뢰라는 단어였어요. 신뢰. 제가 좋아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성격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신뢰라는 감정은요, 우리 낭낭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 가장 늦게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은요, 금방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금사빠라는 말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성격들이요. 그리고 보자마자 막 확 열정적으로 사랑하다 또 막 헤어지면 울고 불고 막 대학교 때도 보면 학점 F 맞고 이러는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딴 친구 있다 그러고 애인 있다 그러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향 자체가 금사빠인 경우가 있는 거는 사랑은 그렇게 확 올 수 있는 감정이에요. 첫눈에 반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뭐 그밖에 제가 뭐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신뢰라는 감정은 이제 시간상 신뢰라는 감정은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 사람을 얼른 처음 보자마자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그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이 많은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신뢰라는 감정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뢰란 쌓여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건과 사건들을 쭉 더해가면서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건요, 그 사람의 직급이 높거나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거나 어떤 그 사람이 보여지는 외관적인 어떤 혹은 환경적인 아니면 뭐 왠지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뢰감을 주는 외모. 외모가 신뢰감을 줄 수 있어. 신뢰감을 줄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요, 그것은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누적해 놓은 바로 이 내 감정이, 내 데이터가 저 사람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래 왔어 라는 거를 쭉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갖게 되는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조성현 대령도 부하들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리오도 그런 백부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부장이 보통 이제 말 그대로 군사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유튜브 찍기 전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100명 정도를 관리하면 그 직급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소대, 중대, 대대 막 찾다 보니까 이렇게 꼭 100명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소대가 맥시멈 한 50명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대, 글쎄요,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일까요? 예, 그 중대장이면 그 직급이 어쨌든 저 오늘 왜 직급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직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교지만 아주 높은 장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권력을 잡고 막 이런 장교라기보단 내가 관리하고 지휘해야 하는 내 새끼 내 새끼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 율리오인데, 이 율리오가 이 부하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오늘의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27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수그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왜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거기서 백부장 둘에게 시켜서 가이사랴로 이제 이 바울을 수송하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우여곡절 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백부장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율리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백부장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에 있어도 그냥 백부장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해서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대와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백부장인지, 왜냐면 뭐 백부장은 되게 많을 테니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저의 상상력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제 이런 상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미드러시적인 성경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건데,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일 확률도 있는 거죠. 이런 추론을 하는 이유는 쭉 가다 보면요, 이 율리오가 3절에 보면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죄수를 후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왜 신뢰라 그러고 하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라서 그런가 봐요. 예, 왜 하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지금 시돈에 이제 배가 이제 이탈리아 가는 동안 여기저기 요즘 같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슉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돈에다 잠깐 이제 머물게 된 건데,
죄수가요 친구한테 가는 거를 이 사람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율리오가. 아니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는 이제 저희 추론으로 쭉 가게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서요 가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율리오가 여기 이런 데 근거해서 막 상상력을 피는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모든 소요 상태와 바울이 했던 언행을 보면서 그 소위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2명의 백부장에게 뭐 가이사르로 이제 뭐 데리고 가라고 했던 그 백부장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죄송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왜 뭐 계속 백부장이 잠깐 여러 상황에 나오잖아요.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법대로 안 하고 막 때릴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천부장한테 가서 전해주고 하는 백부장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 이제 혼자 그랬다가 아니라 어쩌면인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 상황에서 군인들은 자기 습속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더군다나 로마 군인인데 그냥 뭐 얼마나 마음껏 거기 통치를 했겠어요. 근데 뭐 뭔 소리야 이러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상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할 정도의 자신의 책임감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감정적 절제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백부장이었으면 그때부터 쭉 로마, 그러니까 쭉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 백부장을 지금 그 후송하는 사람으로 파견한 거라면 예, 이제 3절을 근거한 거고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동들에 대한 추론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청부장 입장에서도 그쵸 믿을 만한 또 백부장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이 백부장을 막 A였다가 B였다가 막 C였다가 D였다가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추론들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백부장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이후부터는 바울을 계속 뭐 이렇게 감시도 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제 혹은 이러고 다니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저는 이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신뢰라는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지점, 저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몰라요. 이제 그 율리오가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제 주워들은 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율리오가 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고 박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은. 근데 율리오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이렇게 경비하면서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나 행동들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친구집 간다고 갖다 도망갈 사람은 아니라는 신뢰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친절히 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율리오의 그냥 성품이라던가 뭐 왠지 바울은 얼굴이 뭐 신뢰감 있게 생겼어 이런 어떤 막연한 감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오래 쌓아왔던 저는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은 뒤에도 계속 등장을 하죠.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은 풍랑 만나죠.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 이름 전 자꾸 그게 옛날 기억인데도 자꾸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나가면 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만난 뭐 태풍 이름은 막 이런 거냐 유라굴로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태풍을 만나서 이어졌던 이뤘던 이야기들 중에도 보면요 27장 42절에 보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막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헤엄쳐서 도망갈 만한 얕은 데에 배가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죄수들을 이렇게 통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호송하다가 죄수가 도망가거나 했을 때는 그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군인의 그 직권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네요. 죽일 수 있다네요.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하들도 백부장의 성품을 알고 이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사실은 제안했을 거예요. 아, 귀찮은데 죽여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로 다 가라, 나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요 27장 42절하고 43절이 제가 이렇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황도 나름 긴박해요. 그러니까 그날 국회의 밤처럼 저 그 말만 해도 왜 자꾸 울컥하죠. 그때도 사실은 모두가 그만큼까지 긴박할 줄은 모르고 다들 모였겠죠. 제가 오늘 어저께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던,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때 남겼던 거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리뷰도 해보고 왔는데, 군인들도 시민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증언을 통해서 막 알게 되고 이랬는데, 이 조성현 대령은 수방사의 1경비단장이었는데, 저는 뭐 군인 위치나 뭐 이런 걸 아주 엄청난 자리래요. 이 자리가 그 대령이 갈 수 있는 자리로서는 아마 핵심적인 그 안에서 이 신뢰가 있는, 근데 이 신뢰는 감정적 신뢰만이 아니라 군인의 역량으로서의 신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예전에 누가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나고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걸 제가 또 찾아봤더니, 나중에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름을 저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력가들, 엄청난 세력가들의 이름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분을 뭐 만난 적이 없는데, 그쵸? 인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최소한 군부대 내에서 역량과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군인으로서의, 특히 수도를 방위할 수 있는 1경비 단장으로서의 역량을 믿을만 하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수방사 1경비단장은 뭘 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청와대 또 지키고 그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수방사 사령관도 별이죠. 사령관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굴 보내지라고 하면서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이제 지휘관을 파견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 질문들 중에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왜 출동했냐, 그런, 만약 그것이 내란이고 적법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왜 출동했냐,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공격적인 질문 속에서 그런 거 몰랐고, 군인은 기본적으로 출동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관이 명령하면 출동해야 되는 거죠. 임무가 뭔 줄 알고 갔냐 했더니, 우선은 말 그대로 국회로 가고, 저도 좀 정확하게 제가 법정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국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말 자체를 그 조심해야 돼. 요즘에 이제 막 그 하도 그 법정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단어 쓰는 것도 막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게 뭐 봉쇄가 됐든 통제가 됐든, 통제가 더 가깝겠죠. 예, 어쨌든 거기 지역을 확보하라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너의 역할이 뭐였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후속으로 받는 거다. 일단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가는 거고, 자기는 이게 훈련 상황인 것까지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갔더니 실제 상황이었고요. 그쵸? 근데 그 다음이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건데, 당연히 입장에서는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걱정하면서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건데, 그쵸? 얘네들을 안전하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가봤더니 이제 그 상황인 거잖아요. 뭐 다 시민들이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안으로 깊이 들어갔던 수방사 인원들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내려온, 이제 왔어요. 왔는데 뭘 해야 되지라는 내려온 게, 수행해야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작전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할 게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 군인으로서, 그리고 수도 방위사령부의 1경비단장으로서 그 본인이 알고 그동안 쭉 숙지해왔던 임무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있는 하나의 지휘관으로서 놓고 봤을 때, 이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닌데? 그래서 5분에서 10분 동안, 저는 군대 체제 모릅니다만 아마 이제 상관이 얘기하면 딱 그 따라서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뭐 복명? 왜냐면 이제 A를 하라 그랬는데, 예로 가서 B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들었다는 의미에서 A를 하라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일단 복명을 얘기하고 5분 10분 생각한 거죠. 이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수행의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증언하는 게 하나 있었고, 제가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서강대교를 넘어와 그 소위 말하는 그 더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부대 보고, 야 넘어오지 마라, 거기 있어라 라고 하는 결정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분이 그때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통솔 인원들을 충분히 군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통솔할 수 있는 지휘자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신뢰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장면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 감정, 신뢰라는 감정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리오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건데, 부하들은 이 사람 그 얘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제 부하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본명으로 이렇게 하나를 받았다면 그걸 똑같이 부하한테 얘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듣고 본 부하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들 그 부하들에겐 이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겠지만, 내 부하들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다 알 겁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듣고 들었다고 하고 말한 것을 말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되게 담담하게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랬더니 이제 솔직히 그 증언이 불리한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던 한 변호사가, 당신이 의인이라도 된 것 같나 봐요 라고 이제 비아냥거렸을 때, 저 의인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지휘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맥락인데, 그게 저는 그 한 번에 뭐 당신은 저에게 신뢰감 하나를 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처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뢰 사건을 저에게 부여했어요. 물론 제가 이 사람을 많이 겪어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를 까먹으셨습니다. 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예, 근데 알고 또 하나를 획득하셨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보니까 2개를 까먹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 이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뢰라는 건요, 점점 어떤 사건에 따라서 자꾸 까먹을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한 번 정도 저에게 큰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더라도 뒤에 계속해서 이 신뢰감을 가질 수 없을 만한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감정은 믿을 수 없음이죠. 그건 강아지도 알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때 저희 애기, 되게 짧게 해야 되겠죠 지금? 예, 저희 그 애기 이제 애기도 아니죠.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강아지 키우자고 확 쫄라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요. 저희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놀다 말거든요. 오줌을 줄줄줄줄줄 쌌어요. 예. 근데 꾸준히 무서웠다면 아마 오줌을 줄줄줄줄 싸는 게 아니라 도망갔을 거예요. 예, 저 애기 아빠 꾸준히 무서웠다면. 근데 이제 걔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일 미는 그 강아지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를 너무 일어나요. 그 강아지가 제일 믿는 게 저예요. 왜냐면 저 엄마는 모든 행동 패턴이 굉장히 일정하고 그 강아지 자신한테 불리할 만한 위협을 가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랑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빠가 되게 일단 랜덤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스윗할 땐 굉장히 스윗하다가 또 막 무서울 때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걔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주인이 왔는데 꼬리를 흔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분이 오늘 스윗 모드인가? 무서울 모드가 모르는 거죠. 그 약자 입장에서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애가 부들부들하다 보면 이제 고점을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인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강아지한테도 신뢰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막 죄수들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떡하죠? 저희 군인인데 만약에 여기서 죄수들 다 놓치면 저희는 돌아가서 굉장히 큰 벌을 받을 텐데 문책을 받을 텐데 그거보다는 안전하게 왜냐면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으니까 이 죄수들 다 죽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율리오가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을 살리고자 함이에요. 나 왠지 바울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 율리오가 이 바울에 대한 신뢰 플러스 여기는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믿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어떤 신적 힘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거 역시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니라 추론의 근거가 있는 까닭은 제가 이걸로만 계속 지웠더니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 등을 이렇게 보고 쓰다듬 얘가 애가 굉장히 스윗하죠. 예,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 살살 지우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율리오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바울 신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을 감싸고 있는 어떻게 저는 테두리를 두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반짝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잘 지탱하고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나 붙들고 있는 저 존재의 힘에 대한 것들에 사건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그 신뢰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초반에 이 사람은 율리오는요 바울의 인격은 신뢰하고 있지만 바울을 어떤 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가진 자로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울은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초반에 보면은요, 바울이 27절을 보면은 이제 그 9절부터 보면요, 이제 9절 10절 나가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항해가 뭐 화물, 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생명에 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항해를 좀 이제 지체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전 요 말 때문에 이걸 추론하게 된 건데 율리오라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을 못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항해에 관해서는 누가 더 믿음직한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겠죠. 선주 입장에서는 선주는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볼 게 많은데 가자 하겠어요? 선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핸들할 수 없는데 가자 하겠어요. 저 두 사람의 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풍랑 만나고 그 뒤부터는요. 이 배를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율리오는 바울을 신뢰합니다.
이때 아마 이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가면서도 이 바울이 했던 조언을 흘려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있는 거죠. 있지만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당연히 이쪽 사람들의 말이 전문 지식에 있어서나 뭐 이해타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신뢰가 가니까 간 건데 뒤에 상황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막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 바울을 계속 바울을 지탱하고 있는 저 힘에 대한 것들이 막연하게 궁금하고 바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신적 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했던 그 얘기가 맞았네? 라는 생각 속에 그 뒤에는 철저하게 이 배에 관한 문제나 그 뒤에 모든 행적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의 디렉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인데 바울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바울의 충성스러운 이 경우에 부하라고 제자가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율리오는 책임감 있는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들을 살려야 되고요. 내가 지금 호송해야 되는 죄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로마까지. 근데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율리오는 이 모든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핸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역량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말에 따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너무 많이 말하네요. 이거는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일관성 있는 그 사람의 계속해서 믿음직하게 했던 그 어떤 하나의 사건 이게 쌓여가면서 신뢰라는 집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모르죠?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 열심히 살아보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율리오처럼 저희 자리에서 저희들도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건 이와 다른 사람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벽돌처럼 소중하게 쌓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